중으로 또 오랜만에 나와. 자, 14강의 2번 볼 겁니다. 네?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나요? 뒤에? 보이세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펜을 쓸 건데 잠깐만 이게 색이 반전된 거잖아요. 그럼 좀 제일 잘 보이는 색깔이 뭘까요? 어떤 게 제일 잘 보여요? 지금 아래 목록에서. 다 안 보여. 흰색. 아 흰색. 아 이거 그러네. 실제로 검은색이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제일 잘 보이는 색깔로 할게요. 제일 잘 보이는 색. 다른 색깔 없나? 잠깐만. 다른 색깔 목록 한번 볼게요. 흰색이 제일 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걸로 할게요. 흰색이죠. 네. 자, 14강의 2번 보겠습니다. 두 지문 딱 마무리 해버릴게요. 자, 첫 문장 봅시다. 스티븐 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치 풍자가이자 그리고 콜버 레포트의 호스트랍니다. 이제 주인이니까 이제 진행자겠죠.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commented 언급을 했답니다. 한 인터뷰에서요. 뭘 언급했냐면요. On the importance of laughter. 웃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Intense times. 긴장된 순간에. 여기서 이제 핵심된 소재는 나왔네요. 긴장된 순간에 웃음이 하는 역할. 됐어?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은 그 정보 처리란에 긴장된 순간에 웃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글의 주요 소재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웃음의 역할이 아니에요. 웃음의 역할이 그냥 소재가 아니라 긴장된 순간에 웃음이 역할입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기억 좀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된 순간에 웃음이 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주요 소재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You can't laugh and be afraid at the same time. 자, 당신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수도 없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됐어? 그러니까 웃는 것과 두려워하는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이 생겼어. 긴장된 순간이 생겼어. 근데 내가 이때 웃어. 그럼 어떻게 된다? 긴장이 사라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어서 and he be right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는 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웃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공존할 수 없다. 이러고 끝났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Laughing actually releases endorphins. 웃음은 실제로 엔돌핀을 분비한대요. 즉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앞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웃는 것과 두려워하는 게 공존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잖아. 이 근거를 과학적인 사실로 전달하고 있는 거야. 과학적 사실. 됐어요? 자, 왜 웃으면은 긴장감이 없어지냐면 웃음이라는 건 실제로 엔돌핀을 분출하는데 근데 이 엔돌핀이라는 게 뭘 분출하냐면요. 엔돌핀이 분출된대요. 왜 분출되냐면 to mask the pain. 뭐 하기 위해서?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배출된대요.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냐면 우리가 유발하고 있는 고통이야.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유발하고 있는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답니다. as 뭐 할 때? 우리의 장기가 are being convulsed. convulse 하면은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라는 건데 수동태가 나왔기 때문에 경련이 일으켜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장기가 경련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원래 뭐다? 이 엔돌핀이라는 게 분비가 된답니다. 엔돌핀의 역할이 이거예요. 장기의 어떤 경련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시킨다.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완화시킨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통을 덜어주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여러분께 드린 유의어에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는 경감시키다, 줄이다 뭐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냥 고통을 가린다라는 마스크 정도만 표현이 나왔잖아. 그래서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가장 쉬운 단어는 사실 relieve가 되겠죠. 그렇죠? 경감시키다.
뭐 완화시킨다 이런 거죠. 근데 relieve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껌이죠. 난이도가 너무 쉽고요. 좀 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스러운 단어 유의어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reliev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일단 대표적인 게 alleviate이라는 단어가 있죠. alleviate. 그리고 또 하나는 mitigate라는 단어도 있어요. mitigate, alleviate, 그 다음에 mitigate. 이게 전부 다 완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완화시키다, 완화시키다, 뭐 경감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거는 왜 분출된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긴장된 순간이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었잖아. 그러면 긴장이 된다는 건 떨린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럼 떨리게 되면은요, 원래 어떻게 되느냐? 이 장의 경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경우 많이 못 봤어요? 너무 긴장돼서 막 배 아프다고 막 이런 경우 막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되게 긴장된 순간에 있고 이 긴장된 순간에는 어떤 내 신체 내의 장기가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야. 아프잖아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런 상황에 내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이 경련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왜 사라지게 된다? 엔돌핀이 분출되기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We like laughing. 우리는 웃는 걸 좋아한대요.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요. 어떤 이유냐? Why 생략된 거고요. Runners like running.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거와 같은 그런 이유로 우리는 웃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It feels good.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웃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엔돌핀의 분비로 인해서겠죠. 그렇죠? 앞에서 나왔다시피.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we all had experience. 우리 모두는 경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경험이냐? 뒤에 이렇게 길게 괄호로 나와 있죠. 뒷부분을 보자면 of laughing so much. 자, 여기를 잠깐 보자면 소대꾸문 나왔습니다. 근데 대신 생략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소대꾸문 같은 경우도 대시 생략이 가능하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웃어서 그래서 we want it to stop. 우리가 그것을, 즉 웃음이 멈추기를 원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it starts to hurt. 그것이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웃어서 막 이렇게 아팠던 막 그런 경험이 분명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Like the runner. 달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통증은 actually began earlier. 실제로 더 일찍 시작됐대요. 원래는 더 일찍 시작됐대. 하지만 thanks to the endorphins, 엔돌핀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Until later, 나중에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러프레이징은 조금 수정을 할게요. 엄밀히 말하면요, 체내 장기의 경련으로 인한 통증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체내 장기의 경련으로 인한 통증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웃은 것으로 인한 거죠. 너무 많이 웃은 것으로 인한 통증. 됐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정확한 뭐 수치가 나와 있진 않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어요. 한 10분 우리가 총 10분가량 웃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총 10분 동안 웃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웃음으로 인해서 원래 아픈 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분, 딱 1분째 웃었을 때는 원래 이 고통이 수반돼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땠느냐? 실제로는 한 8분 정도 와야 이제서야 이제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실제로는 고통이 이 시점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고통을 못 느낀 거예요. 왜? 엔돌핀 때문에. 됐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엔돌핀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엄밀히만 하면 아까 마스크라는 표현이 나왔죠. 고통을 가려준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고통을 가려준다. 그러니까 고통이 실제로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마치 마취된 것처럼. 됐어요? 이 엔돌핀의 분비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런 마취가 된 것처럼 고통을 내가 못 느끼다가 이제 결국에 이쯤 돼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내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다? 고통이 원래 이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는데요.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제가 표시를 해놨다시피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주제인데요. 지금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요.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문장이 내용적으로 중요하고 구문적으로 중요할 때 이럴 때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떠냐? 주제문이니까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강조구문까지 나왔어. 근데 강조구문이 끝이 아닙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나왔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 이상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여기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절 이하가 뭐뭐이다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맨 뒤쪽에 여기 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대 이하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대 이하를 보면은요, makes it hard라고 나왔어요. it은 가목적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makes 만드는 것은 뭘 어떻게 만들어? it 해석 없고요. hard 어렵게 만드는 것은. 됐어? 그럼 뭘 어렵게 만드느냐? 뒤에 나와 있는 네모바로 여기가 진목적어라고 써있죠. 다시 to be as Herbert says, afraid at the same time. 자, 그러니까 허버트가 말했다시피 동시에 두려운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랍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자, 지금 대절이야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허버트가 말하듯이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다? 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요, the high거든요. the high. 이 high라는 게 고향감, 행복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바로 행복감이랍니다. 근데 어떤 행복감이냐? We get from endorphins.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래요. 근데 그 엔돌핀이 뭐냐? Which continues after the laughing has ceased. 웃음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는 엔돌핀이래요. 됐어? 이것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랍니다. 자, 직독직해를 했는데 이게 좀 문장도 길고 이래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제가 패러프레이징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웃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게 어렵다고요. 됐어? 이게 누가 말한 건데? 아까 위에서 허버트라는 사람이 말했었던 거잖아. 여기 어디 갔냐? 여기 있잖아. 요거 우리 초반에 나왔던 거. 요 내용이잖아요. 됐어요? You can't laugh and be afraid at the same time. 초반에 나왔던 거죠. 허버트가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웃는 동시에 두려워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웃는다라는 말이 빠져갖고 여러분이 해석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투부정사 부분에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웃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허버트가 말했다시피 웃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게 어렵답니다. 됐어요? hard라고 나왔으니까. 됐어? 이 어려운 건 바로 뭐 때문이다? 행복감 때문이라고요. 어떤 행복감이다? 우리가 계속 웃었는데 이제 웃음이 끝났어. 근데 웃음이 끝나도요, 엔돌핀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된다고요. 됐어? 웃음이 끝나자마자 엔돌핀의 분비 딱 끝난다? 이게 아니래. 계속 나온대요. 어느 정도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과 어떤 이 웃음이라는 게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있는 건데 결국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웃음으로 인해 분비되는 엔돌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웃을 때 분비되는 이 엔돌핀이 어떤 장기의 경련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따를 때 이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엔돌핀의 그냥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소재를 정말 잘 꼽아야 되는 게 엔돌핀, 웃음, 그리고 고통을 덜어준다. 뭐 이런 거, 뭐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겠죠. 자, 바로 이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4강에 2번 봤고요. 그 다음에 16강에 1번 갈게요. 다 푸셨어요?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도식하는 방법이나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좀 받아줄게요. 자, 봅시다. 16강 1번. surely nothing would come. 여기서 이 count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count가. 이 count가 자동사, 타동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타동사로 쓰일 때는 count A as B로 쓰이거든요. count A as B. 그래서 count A as B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그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걔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는 count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동사로 그냥 여겨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야. 여겨지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것도 여겨지지 않을 거랍니다. 이거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흔히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 이렇게 이제 보통 하잖아요. 근데 뒤를 보면 unless가 나와 있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에서는 보통은 unless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unless라는 건 결국엔 if의 부정문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if의 not가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unless도 가정법에서 써서 나쁠 건 없죠.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 구절 내용을 보면요, had라는 과거 시제 보이시죠? 이 had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는요, 실제로 현재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처럼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당연히 nothing이 주어니까 어떠한 것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떠한 것도 여겨지지 않을 거랍니다. 뭐로써?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t had language. 어떠한 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언어가 없다면은 얘를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됐어? And 그리고 the chief use of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의 주된 사용은 is talk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아래 패러프레이징으로 써놨어요. 어떤 개체가 있어요. 근데 이 개체가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똑똑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야,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인간 수준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거의 척도가 바로 뭐냐? 언어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의 여부기 때문에. 됐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this sense, 자, 이런 관점에서 intelligence is bound with. 지능은 뭐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랑? 철학자들이 intentionality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이 intentionality가 지금 이 실제 여러분이 올림푸스 교재에서는요, 그냥 의도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 올림푸스 교재, 이 올림푸스 교재에 있는 해석을 쓴 거예요. 의도라고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의도는 intention이죠. intention,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intentionality거든요. intentionality는요, 의도성에 좀 더 가까워요. 의도성, 고의성 이런 뜻이에요. 고의성. 그래서 이런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자, 지능이라는 거는요, 철학자들이 고의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고의성과 관련이 있다. 이건 이제 뒷내용을 좀 더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본문에 이 의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론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잖아. 인간 수준의 지능. 그럼 인간 수준의 지능은 이제 우리가 뭐로 판단한다? 이게 언어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언어 사용 여부죠, 결국에. 언어 사용 여부. 그렇죠? 이 언어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이게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걸 이제 판단한 다음에.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다면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주어가 그냥 지능이라고 나왔거든요. 지능.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능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성이 있느냐? 의도성과 관련성이 있대요. 의도성.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언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도 나온 내용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언어라는 거는 결국에 소통을 위한 거죠. 소통을 위한 거고, 이 소통이 안 되면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주된 목적이 소통이잖아. 소통.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살짜리 애기가 있어요. 1살짜리 애기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의성어, 아우아우아우 그냥 이런 의성어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와 나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건 결국에는 소통이 가능하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소통이라는 거는 당연히 뭘 기반에 두고 있다? 의도성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능이라는 거는 의도성과 관련성이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개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게 바로 지능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의도성이 단순하다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지능이 낮은 거겠고, 의도성이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그렇다면은 지능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자, 뭐가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Moreover, 게다가 언어는 여기 딱 나왔죠. is a social phenomenon이래요. 사회적 현상이랍니다.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언어는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니까 당연히 사회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nd 그리고 a primary use of language, 언어의 주된 용도는요. 어디에서? Within a group of people, 사람들의 집단 내에서요. 사람들, 인간 집단 내에서 언어의 주된 사용, 용도는 뭐랍니까? is to talk about the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어떤 것들이래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뭐랑 똑같냐면요. 아까 위에 나왔던 요거 있죠. 여기 주제 나왔던 거, 첫 문장.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랑. 잘 봐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패턴을 보면은요. 언어의 주된 용도가 뭐랍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첫 문장으로 가볼게. 첫 문장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간 언어의 주된 용도는 뭐예요? 인간 언어의 주된 용도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됐어? 패턴을 봐봐. 지금 여러분이 그 페이지를 한번 펴놓으시고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고 첫 페이지에 나온 거랑 똑같죠? 됐나요? 됐어요? 비교됐나요? 인간 언어의 주된 사용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인간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이거의 주된 용도가 뭐냐? 이야기하는 거라고.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거 그대로 왔어. 자, 다시 볼게. 언어 사용의 주된 용도는 똑같죠, 주어가. 첫 문장 거랑 똑같죠. 뭐랍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똑같아요, 여기도. 근데 첫 문장에서는 세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 세상이 그럼 뭘 말하는 건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한 게 이 뒷내용인 거예요. 됐어? 세상에 관해 이야기한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바로 이 가로친 부분인데, 여기를 보자면 They can all perceive, 그들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구나 아니면 저 나무 조각, 또는 have perceived, 인지해 온 것이래요. 어제의 나무 조각, 또는
might perceive 인지할 수도 있는 거랍니다. Tomorrow's piece of wood may be 아마도 내일의 나무 조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뭐다? 언어의 주된 용도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언어는 뭔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은 현재 내가 뭔가를 겪고 있는 것.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것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것. 됐어? 지금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됐어?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식한 것, 인식해온 것, 인식할 수도 있는 것. 요 세 가지잖아.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겪었던 것, 그리고 현재,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것. 이 세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냥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걸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바로 언어를 사용하는 거의 목적이라고요. 됐어? 우리가 만약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언어가 없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언어의 주된 용도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자면 in short, 요약하자면 언어는 is grounded, 기반을 둔답니다. in awarenes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둔다고요. 됐어요? 여기서 인식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뭡니까? 위에서 실컷 말했잖아. 그들이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해왔고 인지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인식한다라는 거는요.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교실에 들어왔는데 책상이 있어. 그러면 아 책상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잖아. 됐어요? 이런 것들, 이런 하나하나,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지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죠. 하루에도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를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인지한 것을 언어로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런 인지한 거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는 건 세상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n an embodied creature or a robot. 여기서 or는 즉이라고 제가 해석을 써놨죠. 자, embodied creature. embody 하면은요, 체화시키다, 구현시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 단어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체화된 창조물인 로봇은요, 그러한 인식이 would be evident. 명백할 거랍니다. From its interactions. 그 로봇의 상호작용으로부터요.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냐? With the environment.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그 환경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avoiding obstacles. 뭐 이제 장애물을 피한다든가, picking things up. 뭐 물건을 줍는다든가, and so on.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인간은 세상에 대한 인식 수단으로서 언어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인식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 인식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됐어요? 인식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죠. 인식 수단이라기보다는요. 말을 좀 바꿀게요. 패러프레이징에. 세상에 대한 인식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 여기를 좀 찍고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표현하기 위해. 좀 바꿨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봇은 언어를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막 대화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세상과 어떤 이제 센서를 사용해서 사실 상호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라는 거는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우리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는 건 바로 어떤 거였어요? 언어를 사용하냐 마냐가 기준이었잖아. 언어를 사용하냐 마냐. 됐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로봇 얘기 나오기 전까지
로봇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뭘 얘기한 거냐면요. 처음에 어떤 얘기를 했죠? 야,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건 언어를 사용하냐 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이 언어라는 거는 세상을 인지한 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태까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자 하고 지금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봇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야. 로봇. 자, 로봇이라는 거는 구현된 거야. 인간에 의해서 구현된 어떤 물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체랑 우리랑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로봇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그러한 인식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거야. 됐어?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책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피해가지만 로봇은 어떻게 피해갈까요? 로봇은 이러고 피해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 수준의 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그런데 약간 반전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반전을 보시면 그러나 we might widen conception. 우리는 그 개념을 넓혀야 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란 건 뭐냐면요.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초반부에 뭐 나왔습니까? 언어를 사용해야만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처음에. 그렇죠?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컨셉션은요. 우리는 그 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수도 있답니다. 뭘 포함하기 위해서? distributed, disembodied. 그럼 distributed는 광범위한 거고, 그 다음에 disembodied는 실체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광범위하고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을 포함시키려면 그 개념을 확장해야 된답니다. 적절한 감지기와 함께 장착된 인공지능이에요. 자, 잘 봐봐. 방금 전에 나왔던 예시에서는 로봇 얘기였거든요. 단순한 로봇이었을 때, 단순한 로봇.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나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생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물. 자, 생물을 따졌을 때 포유류 중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인간과 유사하다고 보는 게 사실 원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원숭이와 인간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원숭이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 옛날에는 IQ가 뭐 비슷하니 뭐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교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글에서 내리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언어를 사용하냐 아니냐를 지금 기준으로 뒀잖아. 그렇지? 근데 원숭이가 우리 인간처럼 말로써 어떤 언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원숭이는 뭐야? 인간 수준의 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는 거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한 거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은 어떨까 해갖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죠. 로봇은 어떨까? 로봇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 수준의 지능으로서, 인간이 가진 지능으로서 그에 준할 수 있는 어떤 개체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면 로봇도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실은 인식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도 인간 수준의 지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문장에서. 근데 인공지능은 어떠냐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 우리가 뭐 빅데이터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로봇이라는 거는 체화된 거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대표라고 한다면요. 자율주행을 생각해봐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자동차 자체는 로봇에 해당되는 거죠. 자동차는 로봇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동차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 자율주행 뭐 기능이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뭐 전방에 뭐 센서라든가 적절한 감지기를 통해서 얘가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해줘. 그러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율주행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마치 인간이 운전하는 것처럼 되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인간 수준의 지능을 뛰어넘는 분야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은 언어가 있어요? 언어로 대화를 합니까?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서 애초에 세웠던 개념이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해돼? 맨 처음에 이 지문에서 세웠던 개념은 뭐였습니까? 언어가 없으면 인간 수준의 지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어. 됐어? 근데 인공지능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수준의 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의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세웠던 이 개념으로는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거야? 우리가 그 개념을 넓혀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고 뭐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하단에 정보 처리라는 데다가 제가 작성을 다 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신다면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글의 구조 부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룬 글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관점에서 이 인간 수준의 지능에 접근을 해본 내용이었고요. 요약문으로 바로 가보자면 인간 수준의 지능은 세상의 인식의 바탕을 둔, 즉 언어와 관련이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된 것들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사용한다. 그것, 이시 가리키는 것은 언어예요. 우리는 언어를 언제 사용한다? 인식된 것들에 대해 표현할 때 또는 전달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겠죠. 마지막에 나온 인공지능이니 뭐니 이런 거는 사실 부연적인 설명이고 사실 주된 내용은 인간 수준의 지능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요약을 작성해뒀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진도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어서 그리고 우리 저기 누구냐 재민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다시 왔을 때는 이 저기 뭐야 그 캠 화면을 좀 켜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네.
나 다그지같이 많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냥 나 혼자 여자 중에 나 혼자 있는 거지. 좋겠다. 나는 18이었지. 뭐라고? 근데 뭐야 그러면 이게 뭐야? 지? 인가 진가. 미치가 무슨 시험 싫어하는 게 아니야?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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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난 알알 진짜 나 초밥 먹고 싶다. 아니 노영호 학교 처음 볼때 아, 너 같이 친구 아니야? 맛있겠다. 야, 그 너가 국수고 학교 급식으로 말하지만 안 돼. 정발도 좋은데. 아, 정발 급식 걔네랑. 그러니까 걔 말랑 수상하잖아. 걔네는 급식반 자체가 이렇게 동그란 맞아. 뷔페 접시. 맞아, 맞아. 아, 근데 우리는 걔 맨날 막 끌레토 아이스크림 먹어. 맞아. 쟤네는 왜 이렇게 급식 맛있어? 짜증나! 나도 중학교 때 베라랑 막 구슬 아이스크림 이런 거. 오늘도 아, 우리 급식 그런 거 많아. 먹었어. 그러면 쌤도 못 갚아요. 그래? 아니 왜? 그래 한마디 했는데